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독일 대사 토마스 셰퍼의 북한 판단력. 제가 지난주 이 토마스 셰퍼 독일 대사의 현재 독일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제가 간단히 지난주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제가 구입하게 되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렸죠. 마침 제가 책을 구했습니다. 보통 책을 쓰면은 이 서점에서 살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웬일인지 제가 신문에서 본 것처럼 일반 서점에서 팔질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제가 온라인으로 책을 구했고 바로 2, 3일 전에 책을 받았습니다. 약 195페이지로 그렇게 페이지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많은 분량도 아닌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은 김정일에서부터 김정은으로. 근데 부제가 참 재미있어요. 강경파가 어떻게 관철을 했는가. 또 2007년에서 2020년까지의 북한 정치사를 위해서 토마스 셰퍼. 지난번 제가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그 일간지가 소개를 하기로 이 토마스 셰퍼는 독일인 중에서 가장 북한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책을 꼼꼼히 다 읽지는 않았지만 대충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은 결과 그런 제목이 붙여지더라고요. 독일 대사 토마스 셰퍼의 북한 판단력 이라는 제목이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토마스 셰퍼 대사가 보는 북한의 실상은 어떤가? 이 양반이 처음에 부임할 때가 2700년에서 김정일 사망 후 2012년에 또 들어와서 2018년간 대사 생활을 할 때 이때는 또 김정은의 통치시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이번의 경우는 2020년까지의 북한 정치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토마스 셰퍼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하게 꼼꼼히 관찰하지 않았는가. 또 굉장히 자기의 경험담을 많이 여기 썼어요. 또 자기 부인의 역할도 썼고 또 자기 아들이 한두 번 북한에 왔을 때 일어나는 사건도 기재를 하고 비록 우리나라 말은 잘 못했지만 그런대로 북한 주민들과도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의 느낀 말을 많이 자기 경험담을 많이 썼어요.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본 북한 사회를 사회의 회귀라로 단정 지었어요. 북한 전체 사회가 하나의 회귀라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개인의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또는 가족제도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죽고 오로지 김일성 가족체제와 오로지 그들의 정치 패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의 가정에 가면 꼭 김정일
김일성 사진 있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있고 그거 하나 잘 간수하지 못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잖아요. 또 북한은 얼마나 세뇌교육, 선전선동, 또 노동당의 조직화, 세포화, 한 개인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심지어 북한 내부에서도 평양에 들어오려면 통행증이 필요하다잖아요.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북한이라는 한 나라에서 자유로운 운동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전체 사회가 하나를 위해서 묶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 자, 이 경제 문제로 이제 북한의 경우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일성 사망 이후 90년도 후반기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황장엽의 말씀대로 300만이 굶어 죽었다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경제적 조건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 어떤 무엇을 개혁해야 되지 않냐. 배급 제도가 타파되니까 시장이 생겨난 거예요. 시장이 생겨났는데 2007년도에 이제 이 독일 대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가만 보니까 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뭐를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근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고 여전히 불가피하게 생성한 이 장마당마저도 끄더라 이거예요. 2009년도에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동안 장마당에서 벌었던 많은 사람들이 화폐 개혁으로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좌절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이 셰파, 이 독일 대사는 80년도 초에 이미 독일 대사관의 일원으로 중국 내부를 담당하면서 중국 내부를 잘 조사를 했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때가 등소평 시대고 등소평의 실용주의를 이렇게 채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외국인들의 투자가 거기서 형성이 되고 중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그랬더니 셰파 대사가 북한에 보니까 자기가 들어왔을 때 이때야말로 2007년, 9년 이때야말로 북한도 시장을 개발하고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적 개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계획 경제를 다시 사수하는, 그러면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동독이 경제적 조건으로 망하고 그 후 이제 그 동독 경제를 총 책임지고 있던 게하드 슈러가 독일이 망한 이후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하는 책을 썼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동독은 망했지만 동독을 거느리고 있던 모든 정치인 거의가 다 통일된 이후로 회고록들 많이 썼어요. 참 무척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봐요. 북한이 망하면 북한에서 한자리한 사람이 어떤 회고록을 쓸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게하드 슈러가 동독이 망한 데는 중소기업은 최소한도 민영화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 북한에 1조를 가합니다.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독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도의 중소기업은 민영화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근데 북한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단국이고 잘못하면 남쪽으로부터 흡수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경제로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계획경제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통제 수단으로 계속 사용했고, 그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북한의 경제 실정은 거의 파탄 지경에 있어요. 먹는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 파탄이죠.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경제적 어려움은 다 공감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연해서 중국과 북한과 국경이 두절되고 모든 것이 침체된 상태에서 봄, 여름을 넘기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제 파탄으로 북한은 망할 것이다 하는 이런 점을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일 정책이야. 우리 이 점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김일성이 6.25를 통해서 무력 통일에 실패한 이후에 그들은 대남 혁명 사업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1975년 비에탄이 망하면서 김일성에게 연기를 주은 것은 비에탄과 같은 북한식의 통일을 기도한 거죠. 비에트남이 어떻게 망했어요? 휴전협정, 그리고 결국 전쟁을 통해서 비에트남이 망하지 않았어요. 이걸 본받아서 김일성이 늘 주장하는 것이 한국에 있어의 통일정책에서 늘 평화협정, 미군만 나가면은 우리가 통일의 가능성이 있다. 그놈은 미국놈 늘 부르짖는 것이 김일성의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짖는 구호였답니다. 자, 이제 핵 문제와 결부되면서 미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으면서 얼마나 김일성의 입장, 아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대두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또는 평화적 쇼로 어떤 이권을 얻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관계에서 북한을 다녀와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가 정은영 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잘하면 북한의 핵도 폐기할 수 있겠다. 또 거기에 아직도 그 정치에 익숙하지 못한 그 트럼프는 좋다, 김정은을 만나겠다 해가지고 만난 것이 결국은 싱가포르, 또 그 후에 조금 보조관들의 관계 속에서 조금 눈을 뜨면서 1919년 2월 하노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박차고 나와서 그나마 이제 북한으로부터 덜 속지 않았냐 하는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모든 협상이 단절된 거죠. 저는 이 점과 관련해서,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뭐냐 하면은, 북한의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신념을 왜 우리 정부도 심지어는 트럼프도 안 가졌을까요? 우리나라가 특히 분단 상태는 우리나라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신념이었더라면은, 이 정은영 특사가, 정은영이죠. 제 이름도 많이 이랬습니다만은, 이 정은영 특사가 미국에 가서 정은영 미국 가서 트럼프에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야죠. 북한이 잘하면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핵도 포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북한 김정은의 위치만 올려주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많은 정치적 행위에서 많은 이득을 구한 거죠. 국회도 석권하고 모든 선거에서 계속 승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이 문 정권이 교묘하게 그 상황을 잘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세우는데 많은 공헌을 했죠.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통한다는데, 평화회담을 통하는데 뭐가 나쁘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를 감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의 평화쇼에 불과하지 않고, 이제는 이런 쇼에 전 우리가 국민이 전 넘어가지 아니라고 봅니다. 평화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자체를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는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그 북한의 핵 문제 다시 더 들어가다 보면은 북한이 왜 핵을 소유하느냐. 이제 북한은 그 핵을 갖고 그들 체제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전 세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는 공포 능력으로도 지금 이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핵탄을 개발, 미사일들을 개발을 해서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핵 공격력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초달했어요. 2017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2017년 미사일 발사가 한참 또 돌아다닐 때 또 핵이 개발되고 할 때 이 독일 언론에서는 이제는 북한의 핵이 단순한 남북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문제로 지금 확대화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북한의 핵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어떤 위험성을 가져올 건가? 지금도 유엔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EU도 제재를 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북한의 이런 핵 개발로 많은 자유세계는 이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들의 핵은 지금 단순한 그들의 체제 보호만이 아니라 핵의 공격으로 공포의 대상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셰파 이 독일 대사가 이 책의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은 재미있는 제안을 많이 해요. 그동안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 문재인도 트럼프도 다 실패.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냐. 이 핵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그래도 모든 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하면서도 특히 핵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핵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장기적으로 그걸 하기를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간단히 풀어질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이 자유세계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또 그런 것을 조언하고 있어요. 북한의 인권 또는 제재, 이것은 우리가 계속 비판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돈돈한 관계를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이 점이 굉장히 좋은 건설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의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체제가 절실히 좀 필요하다고 욕설 했지만 저도 똑같은 동감이에요. 이 점이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본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일본과의 우리를 그냥 될 수 있으면 자꾸 그냥 분산시키려고 하는 우리 좌편향적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통일로서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일본과 우리나라와 미국이 특히 중국도 견제하고 핵에 대한 견제도 하고 앞으로의 우리 통일을 위한 뒷받침이 된다 했더니 어느 이 세상의 지역보다도 이 삼국이 적극적인 협력, 강건한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이 셰파 대사도 그런 면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셰파 이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북한과의 핵 협상을 통한다. 이 셰파 이 대사는 2005년 9월 19일 당시 육자회담에 의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 했던 그 육자회담을 굉장히 동경을 하고 지금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의 핵협상도 여전히 우리가
자유세계에서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그걸 조언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안아야 됩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한다는 사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연구를 해야 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그 분단 국가의 통일 과정을 보면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흡수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흡수를 당한 겁니다. 이 어떤 회담을 통해서 어떤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자, 비에트남 경우는 북비에트남식, 예멘은 북예멘식, 그리고 독일은 평화적으로 자유 속에서 소독식의 통일이 가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저항운동을 우리가 장려를 해요. 북한의 민주화를 장려하면서 우리식의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책에서 마지막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부제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강경파들이 지금까지 계속 득세를 했는가. 어째서 강경파들이. 이 셰파 이 대사는 북한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모든 행적은 강경파가 승리했다는 거죠. 무척 재미있는 분석이에요. 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무척 재미있는 것이 2013년에 장성택 사건, 2017년에 김용남인가요? 김정남인가? 이 김용남 사건. 자꾸 저 헷갈려요. 김용남? 김정남인가? 김정남. 그 말라지에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것이 누구의 소행이냐 했을 때 이 셰파 대사는 김정은의 소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안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강경파들에 의해서 결국은 암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암살했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김정은에 의해서 다 공포정치에 의해서 다 사라진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셰파 대사는 그와는 달리 이 강경 세력들의 집단적인 어떤 그 체제, 지도 체제의 일환에서 김정은도 거기에 승복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그 진술을 보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스탈린의 독재 체제, 스탈린의 그 일국 사회주의를 건설했던 1930년대가 있어요. 그때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 제가 언젠가 설명했습니다. 그 헌법도 사회주의 헌법도 만들고 그때 강철 같은 당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스탈린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철 같은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숙청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숙청의 필요성. 근데 우리 김일성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쭉 이렇게 그동안 여러 해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숙청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스탈린에서 배우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자기의 충성도 하고 또 반대도 하는 이런 부류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숙청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김정은은 혼자서 모든 것이 결정하는 거로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셰파 교수의 말이, 셰파 대사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도 일종의 집단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나. 김정은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지금 악화되고 경제가 또 악화돼.
그들 가운데서 참 후계자 문제가 또다시 나오는데, 이 셰파 대사는 김평일하고 김여정 이 둘을 꼽는데 자기도 확신하게 대답은 못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북한의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깊이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는 북한, 혹시 온건파가 세력을 잡을지도 모르죠. 또 김평일이가 들어올 후계자가 될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김여정이 또 잡을지도 모르죠. 또 북한에 의해서 어떤 군사 구태타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많은 외교관들이 탈출할지도 모르고, 더 많은 탈북자들이 나올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우리 지금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건 김정은의 건강이 어떻게 될 건가, 김정은이 사망할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불확실한 여러 가지 관계가 앞으로 전개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미사일 갖고 있는 이런 나라다 보니까 이 국동 문제, 전 세계 문제가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굉장히 불확실한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확고한 사실 하나만은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북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초 위에서 모든 정권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여러분께 얘기를 했고, 아마 이 책이 저는 우리나라에 빨리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1965년 독일 이후로 1900년도 독일이 통일되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그때는 제가 한국을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때는 독일에서 일어난 사실이 한 6개월이 걸렸어요. 무슨 책이 나오면 그 번역 기간이 한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또 어떤 유행가가 유행이 되면은 한 6개월도 되는데, 지금은 언제부턴가, 지금은 뭐 그냥 일사천리로 뭐 내일 번역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써 누가 번역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나왔는지도 몰라요. 만약 이것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북한을 아는데 아주 좋은 필독서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은 잘 살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핵 문제 전반적으로 잘 살폈고, 특히 그 북한의 여러 가지 일반 생활도 잘 관심을 갖고 주시를 했어요.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있냐 하면은, 자기가 외교 생활을 이제 그 북한에서 떠날 때 차를 타고 쭉 신우주로 이제 차를 몰고 압록강을 건너면서 단동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북한의 실상과 중국의 실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점을 제일 마지막에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그 동기도, 목적도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자기가 썼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 여러 가지 핵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책이 번역되면 꼭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